네, 8월 18일 수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동반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79% 내렸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각각 0.71%, 0.93% 떨어졌습니다. 부진한 소매 판매 지표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섹터별로는 자유소비재가 2.3% 내렸고 산업재와 소재, 에너지, 커뮤니케이션이 각각 1% 안팎 떨어져서 시장 하락을 주도했고 헬스케어는 1.1% 올랐습니다. 7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1% 감소해 시장 기대치인 0.3% 감소를 하회했습니다. 홈디포 주가가 4.3% 하락했고 타겟과 로스, TJX 등 주요 리테일 업체의 주가가 내렸습니다. 반면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모더나 주가가 7.5% 급등했고 화이자 주가는 3.1% 올랐습니다. 유가는 내렸습니다. WTI가 전일 대비 1.1% 하락해서 배럴당 66.3달러에 맞췄고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소폭 올라서 1.267%를 기록했습니다. 주식 경제 전략 발표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코멘트 권하민 연구원입니다. 네, 환율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최근 원화 약세 폭이 좀 가파른 상황이고요. 일주일 동안 지금 달러 대비 2% 이상 약세를 보인 통화는 원화가 유일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업황 둔화에 따른 외국인 주식 순매도 그리고 대내 코로나 상황 악화가 원화 약세에 좀 가파른 원화 약세에 기여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중국 위안화 그리고 대만 달러와 같이 아시아 신흥국 통화 중에서도 지금 원화 낙폭이 좀 과다한 상황입니다. 그들 통화는 한 달 지금 플러스 성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반도체 수출 증가율 같은 경우는 2017년과 비교해서 그 진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수출 증가율 60% 내외였다면 지금은 40% 정도로 레벨이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서 물론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가 단시일 내 해소될 이슈는 아니겠지만 지금 업황 둔화 우려를 주식 수급과 연동돼서 다소 강하게 반영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1180원에 육박한 지금 레벨이 저희 연간으로 제시한 밴드의 상단 수준이고요. 지금 반도체 경기 악화, 주식 수급, 그리고 코로나 확산세까지 상당 부분 반영한 오버슈팅 레벨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달러 같은 경우는 그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1년 G스코어로 보면은 과매수권에 접어들었습니다. 달러와 이제 연동되어서 유독 약한 원화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는 좀 잦아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오버슈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작년까지 생각해 보면 작년 상반기까지 1,200원이 계속 넘어 있는 환율에서 쭉 내려오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는 상황인데 조금 그 시텀을 조금만 더 긴 관점에서 지금 환율 추이를 보면은 어떻게 향후 전망을 할 수 있을지 질문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수준에서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더 한 단계 더 늘어난다면은 환율은 다시 좀 더 크게 약세를 진행될 수도 있을지라고 생각하는지요. 네, 먼저 원달러 환율 첫 번째 질문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저희가 연간 전망으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3분기에 이제 유의미한 원화 강세를 보고 4분기 이제 연말 연초의 경기 모멘텀 둔화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 불확실성을 등을 반영하면서 원화 약세, 즉 원달러 환율 상승하는 궤적을 봤었는데요. 사실 3분기에 원화 강세룸이 굉장히 작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9월 FOMC 그리고 저희가 유럽 쪽에서 말씀드린 재료인 9월 독일 총선 전후로 모멘텀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런 이슈들이 지금 대내 고유의 이슈라는 점에서 저희가 기존에 제시했던 1,100원대 하단까지도 열어두었던 원화 강세룸은 좀 많이 작아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문제되는 게 사실 그 경기 선행지수라든지 PMI 쪽에서 본 경기 모멘텀이 연말 연초로 가면서 이제 조금씩 더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과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경계감이 맞물려서 조금 저희가 6개월, 1년 뒤로 보면 원달러 환율은 좀 상승하는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인 그런 오버슈팅 가능성에 대해서 레벨 다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 이슈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저희의 전망이 좀 엇나간 부분인데요. 지난해 8월과 지난해 12월 분위기 떠올려 보시면 당시에 원화가 이제 유독 약세, 나홀로 약세였거든요.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대내 확진자 수랑 같이 연동돼서 원화 나홀로 약세다가 사실 확진자 수 증가세가 꺾이니까 원달러 환율에서 이제 급락이 나옵니다.
빨리 다른 통화랑 키 맞추기를 하는 국면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그림을 저희가 이제 3분기에 기대하고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코로나가 더 이상 잡히지가 않고 백신도 더 이상 뭐 접종 속도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원달러 환율 쪽에서는 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 신흥국 중에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 증가율로 따지면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다음으로 가장 높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크레딧 전략 코멘트입니다. 가스프롬 김준웅 연구원입니다. 네, 금리가 다시 내려오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고금리 제공하고 있는 신흥국 로컬 회사채를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러시아 국영 기업이자 글로벌 1위 천연가스 기업인 가스프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회사의 천연가스 판가 그리고 판매량이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내수나 아니면 전 소련 소속 국가들보다 좀 판매 단가가 높은 유럽해양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해양 파이프라인인 노르스트림 2나 트루크스트림의 건설이 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요. 특히 야말 반도에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를 추출하는 야말 프로젝트 또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S&P 같은 경우에는 2040년 가스프롬의 유럽 천연가스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현재 약 32% 수준에서 2040년 40%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가스프롬은 좀 장기적으로 사업 안정성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측면에서 보시면요, 달러 채권보다 오히려 루블화 채권의 금리 매력도가 높아 보이지만 아무래도 환율 변동성을 감안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러시아 루블화 표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유사 만기 달러 채권보다 6%포인트 그리고 동일 만기 유로화 채권보다도 6.3%포인트가량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달러와 러시아 루블의 수합 레이트가 6.6%가량인 점을 감안할 때 채권 투자 시 환해지보다는 환 노출이 좀 유리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발표하실 분은 SK와 주 LS 발표하겠습니다. 김동영 연구원입니다. 네, LS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 투자 의견 93,000원 유지하고요. 어저께 실적은 어닝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돈 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잘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더 잘 나왔고요. 영업이익 1,950억, 분기 영업이익으로는 사상 최대였습니다. 업황도 좋았는데 LS 전선 쪽이 해저 케이블 매출이 좀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LS 전선 해저 케이블 증설위에서 2,200억 증자하는 것도 발표를 했고요. 23년도에 생산 능력이 50% 이상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돈 가격은 고점 찍고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감안하더라도 LS 전선 해저 케이블 쪽 초고압 전력선 쪽 지금 휴황이 좋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실적은 견조하게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SK이고요. 매수 투자 의견 40만 원 유지를 합니다. 실적은 무난하게 나왔고요. 비상장사들만 말씀을 드리면 SK 실트로는 690억 예상 수준이었고요. 영업이익. ENS가 좀 잘 나왔습니다. S&P가 유가 후행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80원 정도 반영이 됐고 그리고 전년 동기에는 유지 보수 있었던 거 감안해서 많이 잘 나왔고요. 팜테코는 반대로 얼마 전에 인수한 프랑스 바이오스의 이포스켓이 실적이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영업 비용들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ENS는 최근에 2조 원 전환상환 우선주로 펀딩을 하고 있고요. 이걸로 이제 수소 사업 재원을 마련해서 투자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물적 분할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4대 사업 위주로 돈 확보해서 50조 원 가까이 투자하겠다. 요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발표하실 분은 DI파와 진성TC입니다. 윤유동 연구원입니다. 네, 진성TC 실적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2만 원 유지합니다. 2분기 매출은 1,046억 원, 영업이익은 124억 원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하였는데요. 주된 요인으로는 원재료인 철강 가격 급등, 또 일부 협력사의 공급 차질 이슈가 있었습니다. 고객사 주문은 많았는데 지금 현재 일회성 이슈로 생산하지 못한 상황으로 이번 2분기에 이연된 생산량은 3분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또 동사가 7월을 기점으로 판가 인상하였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성장뿐만 아니라 마진도 상승하는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의 주요 매출 지역인 미국 영업 상황이 매우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미국 주택시장 강세가 장기화되고 있고 또 1조 달러 규모의 전통 인프라 법안 통과도 연내 가시화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반기 모멘텀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서 투자 의견 바이 의견 계속 유지합니다. 다음은 DY파워 실적입니다.
2분기 매출은 1,183억 원, 영업이익은 124억 원 기록하면서 컨센서스 상회하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이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이 추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했던 7월 건설기계 관련 지표들만 보아도 PMI나 산업주문량 지표 모두 여전히 두 자릿수 성장률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에도 무난한 실적 달성할 것으로 예상해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31,000원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IS 동서 한전 KPS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이민재 연구원입니다. 예, IS 동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생각보다 좀 부진했고요. 그런 것들 반영해서 연간 실적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 88,000원에서 8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일단은 건설 부분 실적 마진율이 좀 훼손되면서 에비타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상장자 회사 인선이엔테 코엔티 주가 하락한 부분들, 그다음에 순차익금 증가한 2분기 때 영향들을 좀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뭐 고양 덕은 경산 중산 같은 보유 토지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뭐 상승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프로젝트 진행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현실화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투자 의견 바이는 계속 유지합니다. 상반기 때 이제 지방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경주 뉴센트로 에일리네들이라던가 울산 뉴시티 같은 경우는 분양이 다 완료가 됐고요. 경산 중산 역시도 뭐 인허가 절차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중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경산이 조금 우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매매 가격을 보니까 작년 말 대비 이미 부동산 매매 가격 5%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고 부동산 시장 내에서는 뭐 크게 우려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2분기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려됐던 현장, 그러니까 실적에 좀 부정적인 현장들이 좀 정리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하반기 때는 이익 개선폭 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전 KPS 말씀드리면요, 투자 의견 유지하고 그다음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52,000원에서 46,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분기 때 예상과는 좀 다르게 인건비와 재료비 같은 그러니까 비용 증가 요인들이 발생하면서 전체적인 에비타를 13% 정도 하향 조정하면서 이제 투자 목표 주가를 좀 하향 조정했고요. 2분기 때 이제 경영 평가 등급 관련된 추가 인건비,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과 관련된 인건비, 그다음에 신규 채용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재료비 증가한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무래도 하반기 때도 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조금 낮게 보는데 그래도 KPS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는 이유는 올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에너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여야의 공방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때 20대 엘다바드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해서 사우디, 체코, 폴란드 같은 해외에서 원전 수주 가능성 계속 좀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3.5%를 목표로 해서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배당 수익률 55%를 가정했고요. 뭐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여전히 투자 의견 바이는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카카오뱅크 발표하겠습니다. 정준섭 연구원입니다. 네, 카카오뱅크 어제 2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2분기 순이익은 693억 원입니다. 이제 컨센서스는 없지만 전년 동기보다는 3배 이상 증가했고 일회성을 제외해도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실적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 이익이 이제 순이자 이익은 이제 1,415억, 전년 동기보다 44% 증가했습니다. 이제 대출 성장이 빠르게 나타나면서요, 이제 여신 잔액이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하면서 이자 이익 증가를 이끌어냈습니다. 수수료 플랫폼 이익도 이제 129억 원으로 이제 전년 동기보다 3배 증가를 해서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판관 비용률, 그러니까 코스트 인컴 레이쇼는 이제 37.3%로 전년 동기보다 15.3% 포인트 개선됐습니다. 판관비 자체는 증가했지만 이제 순영업 수익이 증가하면서 비용률은 이제 크게 개선됐고요. 이제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은행입니다. 이제 고정비 부담이 이제 구조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점이 계속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향후 관건은 두 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금융 플랫폼으로서 이제 높은 트래픽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할지 그리고 창출할지이고요. 두 번째는 2023년까지 중금리 대출을 늘려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크레딧 코스트를 유지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둘 다 어느 정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플랫폼 측면에서 뭐 M&E 이미 이제 국내 최상위권이다. 그리고 이제 26조 적금이나 이제 미니 서비스가 워낙 시장에서 호응이 좋아서 그것도 이제 안정적으로 좀 트래픽 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카카오뱅크는 자본 건전성이나 자산 건전성 모두 시중은행보다 지금은 현재 이제 되게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중금리 대출을 늘리더라도 적절한 이제 신용평가 시스템만 이제 구축을 할 수 있다라면은 대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버퍼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현재 주가는 이제 시장의 기대를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총이 41.5조고요. 이제 MAU를 나눈 이제 인당 가치는 401만 원 정도 됩니다. 스퀘어가 340만 원이고 로빈후드가 224만 원이니까 이제 글로벌 회사와 비교해도 이제 절대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성장 가능성은 당연히 높지만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이제 밸류에이션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펀더멘탈적인 부분만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좀 수급적인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게 지금 시장의 판단이거든요. 요즘 얼마나 있을 MSCI 리밸런싱이랑 다음 달에 있을 K200 편입 관련해가지고 뭐 애널리스트로서 좀 혹시 좀 파악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네,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MSCI나 이제 코스피 200 같은 지수 편입 이슈가 이제 수급적으로 이제 매수 수요를 계속 이끌어내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펀드에서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충분한 양을 BM 대비 이제 많은 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매수해야 되는 수요도 같이 따라붙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고평가된 거에 일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디테일한 숫자 관련된 부분은 이게 좀 더 파악을 한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국콜마, 농심, 메일유업, 풀무원 그리고 연우,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조미진 연구원입니다. 네, 농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심은 전년도 베이스가 높았지만 중국법인이 또 여기에 예상치 못하게 적자 전환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국내 라면과 스낵은 우려보다 하락세가 크지 않았고요. 미국 법인과 캐나다 법인은 높은 베이스에도 두 자릿수로 성장했습니다. 3분기까지는 전년도 역기저 부담이 있지만 가격 인상 가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4분기에는 계절적 성수기로 들어가며 2분기를 최저점으로 분기별 회복세가 기대됩니다. 북미 지역에서 점유율 1위 사업자가 조만간 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유효합니다. 풀무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법인의 컨테이너 부족 그리고 에스닉 채널 공급 구조 변경과 정부의 실업급여 지급으로 인한 인력 수급 이슈로 적자 전환이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컨센서스 영업이익 하회하였습니다. 이는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력과 브랜드력을 회수하는 이슈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음식료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모두 보유한 업체이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유효하다. 그래서 그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관점 유지하겠습니다. 메일유업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지난 1분기에 마케팅 비용을 선제적으로 투자하며 2분기에는 레버리지 효과가 좀 확대되어서 나타났고요. 곡물음료, 상하목장, 치즈 등과 같이 고마진 제품군의 성장으로 제품 믹스가 개선된 점도 긍정적입니다. 3분기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상황이 좋진 않지만 동종 업체 중에서 제품 혁신이나 브랜드 파워 모두 우위에 있기 때문에 실적 우상향 흐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국콜마 말씀드리겠습니다. HK 이노엔 일회성 비용 때문에 컨센서스 하회했습니다. 코스맥스 대비해서 고객사 포트폴리오 측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주가 하락은 좀 과도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마진 백신 사업에 따른 이노엔 수익성 조정으로 목표 주가는 기존 6만 3천원에서 6만 원을 하향하지만 2분기에 보여줬던 국내와 중국 화장품의 회복
세는 굉장히 긍정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의견 바이는 유지하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제목과 같이 인구들랩이 다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도 적자폭을 여기 축소하면서 기여를 했습니다. 3분기까지는 인구 루드랩에 대한 호조세가 확실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중국과 국내 법인은 동종 업체 대비 경쟁 우위가 좀 약하다라는 부분은 계속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훈연 자료 대치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파마 리서치 발표하겠습니다. 나관준 연구원입니다. 네, 파마리서치 실적 자료 발표하겠습니다. 의료기기 화장품 부문 추정치 상향해서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12만 5천 원으로 상향합니다. 2분기 연결 매출액 388억, 영업이익 139억 원으로 컨센서스 상회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신규 인력 채용과 광고 선전비 증가로 전반적인 판관비도 상승했지만 수익성 높은 리주런과 콘주란 중심의 의료기기 매출 고성장 지속되면서 영업이익률 35.9%를 기록했습니다. 의료기기 매출은 7개 분기 연속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리주란 수출은 분기 대비해서는 유사한 수준이지만 내수 매출이 여전히 증가하면서 전체 매출 증가세 유지하고 있고요. 콘주란 매출도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하반기에는 이제 SK케미칼과의 공동 프로모션 효과도 기대됩니다. 다만 이제 일분양 수출 부진에 이제 HA 필러는 매출이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끈 부분은 바로 화장품 부문인데요. 중국향 수출이 급등하면서 화장품 매출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 외에도 의약품 부문, 요양병원 진료 정상화되면서 ETC 매출 회복하며 양호한 모습 보였고요. 그 중에서 톡신, 리엔톡스는 매출액 30억 원으로 꾸준한 증가세 보이고 있습니다. 리주란과 콘주라 중심의 고성장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요. 올해 7월에 이제 리주란에다가 리도카인과 히알루론산을 함유한 이제 업그레이드 신제품이 리주란 HP 플러스가 국내 허가 승인을 완료해서 이제 4분기부터 출시가 예상되고요. 리주란 HP 플러스가 출시가 되면은 그동안 이제 아파서 못 맞고 있던 분들의 잠재 소비자들의 수요를 끌어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또 톡신, 리엔톡스의 국내 허가 신청과 내년 상반기 승인이 예상되어 있어서 에스테틱 제품 라인업 통한 실적 고성장세 기대하고 있어 매수 의견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어제 아무래도 이거 실적 잘 나올 걸 예상해서 그동안에 기관 및 외국인들이 쭉 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제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조정을 받아서 그런지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것 같은데 이슈 있었는지 여부 하나랑요. 나머지 하나는 톡신은 어떻게 보면 국내에도 지금 레드오션인 것 같은데 파마리서치가 진출하려고 하는 이유랑 혹시 해외 진출까지도 목표를 하고 있는지 관련해서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최근에 파마리서치 실적 성장세를 두고 이제 단타 물량으로 들어온 물량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중장기적으로 좀 롱으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여전히 어제 뭐 추가 매수하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마리서치는 조정 올 때마다 담으면 부담 없이 갈 만한 종목이다라는 의견 계속 드리겠고요. 그리고 톡신 관련해서는 사실 레드오션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많은 국내 업체들이 톡신 사업을 하려고 하냐면은 당장 이번 분기에 파마리서치만 하더라도 톡신 매출만 30억 원을 했는데 영업이익을 12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마진율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 말인즉슨 기존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업체들이 40%에서 30% 수준의 마진율을 내는 사업 부문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레드오션이라고 해도 톡신 사업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국내 쪽에 진출하게 되면 마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쪽에서의 매출 볼륨 확대는 브랜드 입지 상승 효과가 나타나고요. 그 브랜드 입지 상승 효과를 바탕으로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파마리서치도 중국 쪽은 LG화학과 에로 계약을 맺으면서 이번에 허가가 국내에 나오면은 중국 쪽 임상 3상 진행하면서 중국 시장 진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DNC 미디어 발표합니다. 백준규 연구원입니다. 네, DNC 미디어 업데이트 자료 썼고요. 일단 2분기 실적은 처음으로 이 회사가 이제 QOQ로 역성장이 나온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나온 이유는 해외 쪽은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지
나왔지만 국내 쪽이 이제 좀 부진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국내 웹툰 웹소설 시장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워낙에 요즘 콘텐츠 공급하는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경쟁 강도가 좀 높아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투자 의견 매수랑 목표 주가를 유지를 하는 이유는 크가지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이제 이번에 공시도 나왔지만 웹툰 스튜디오를 인수를 했어요. 원래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웹소설 베이스로 웹툰을 이제 아웃소싱을 맡겼던 이런 회사였었는데 웹툰을 직접적으로 이제 생산을 한다라는 포인트에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마진율이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카카오가 북미의 타파스라고 하는 웹툰 3위 플랫폼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이쪽으로 지금 DNC가 물량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본 피코마가 좋은 상황이지만 북미 쪽도 성장 여력으로 봐서는 좋은 시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출 성장 동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이제 아마 이 회사의 가장 이제 유명한 IP가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고 하는 IP인데 이 작품이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 스케줄상 이제 완료가 됩니다. 완결이 되고요. 그때를 맞춰서 게임이랑 애니메이션이 동시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게임 쪽은 상당히 이제 뭐 RS나 레브뉴 쉐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이익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포인트를 감안을 해서는 아직까지 이 회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JYP 엔터 이화정 연구원입니다. 네, JYP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2분기 어닝 쇼크 나왔는데요. 이게 많이 걱정하실 건 없는 게 이게 매출 자체가 컨센서스를 하회했고 이 이유가 6월 국내 매출 중에 음원, 음반 일부가 미반영된 탓입니다. 참고로 트와이스 신보는 6월에 발매가 됐고요. JYP의 2분기 음반 판매량 120만 장 중에 6월 판매량이 약 60만 장 정도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연된 매출이 3분기에 인식된다면 오히려 3분기 서프라이즈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분기 실적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건 올해 들어서 계속 JYP 자료에서 말씀드리고 있었지만 니쥬 및 스트레이키즈의 글로벌 팬덤 규모 확대 추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는 8월 말 신보 선주문량만 현재 83만 장으로 전년도 전체 평균 판매량 대비 2배를 상회합니다. 앞으로는 니쥬와 더불어 실적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저희 성공적인 아티스트 세대 교체가 눈에 띄는 사업자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투자 의견 바이 및 목표 주가 46,000원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CS 베어링 최영광 연구원입니다. 네, CS 베어링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4만 원 유지합니다. 이번 실적 통해서 베트남 법인 증설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 점 확인했습니다. 최근에 풍력산업 전반으로 주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원재료비 또 물류비 이런 비용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가 나타나면서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 이 풍력 기업들이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내 그 풍력 프로젝트의 생산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인 PTC 제도가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의 디벨로퍼들은 지금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더디게 진행하면서 관망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만약에 PTC가 연장되게 되면 올해가 지나도 세제 혜택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원재료 비용이 급격히 치솟은 지금 프로젝트를 억지로 진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CS 베어링은 지금 원가 경쟁력 있는 베트남 법인 생산 비중 확대를 통해서 이런 원가 상승 부담을 잘 완화하면서 대처하고 있고 또 가격 전가를 위해서 내년도 단가 인상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PTC가 연장될 경우에 CS 베어링의 그 주요 시장인 미국에 단기적으로 신규 풍력 설치량은 부진할 수 있으나 이런 세제 혜택 연장은 오히려 중장기적 성장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2분기에 CS 베어링 매출액 314억 원, 영업이익 22억 원으로 당사 추정치 및 시장 컨센서스 상회했습니다. 2분기에도 철강 가격은 계속 상승했으나 이런 말씀드렸던 베트남 법인 효과 그리고 비축했던 재고 자산을 활용해서 영업이익률은 전분기보다 2.7%포인트 상승한 7.1% 기록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기조는 계속 지속될 전망입니다. 현재 산업 전반으로 주가 조정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실적 훼손이 나타나는 비교 기업들과는 다르게 CS 베어링의 중장기적 실적 성장성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드림텍은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